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업을 맡은 수화통역사 유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업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5강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은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발달 특성 그리고 언어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한정되어 있는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발달의 특징,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의 정서 발달, 그 심리적인 발달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학습했던 내용을 잠시 되새겨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별 발달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이루어지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각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언어 발달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언어 발달의 특성에 이어서 오늘은 그 언어 발달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릴 때 우리가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 발화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소리에 대한 발달을 연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연구의 결과로 태어나서 24개월부터 35개월 사이에는 프, 프, 무, 응 이런 발음은 거의 다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소리는 발음이 어렵구나 라는 거를 연구하면서 발견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발달을 할 때 유독 잘 발음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시옷이 들어가는 이런 발음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 이런 발음을 해야 되지만 사과 대신에 따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가벼운 발음을 대치해서 사용하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언어 발달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 발달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운동 발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운동 기능, 즉 몸의 발음을 만들 수 있는 입의 구강 구조, 그리고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잘 발달하고, 또 구강의 인두라든지 목, 성대를 지나서 폐에서부터 호흡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발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맞는 발화를 할 수 있는, 발음이 정확해지는, 발성이 명확해지는 발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언어 발달의 특성을 보면 여기 개월수를 되게 딱 나눠 놓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단계들로 연속성 상에서 보시게 된다면요. 0에서 6개월 단위 요 정도에는 거의 아이들이 누워있는 날이 많습니다. 누워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혀가 뒤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울거나 놀라거나 이럴 때 생리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울음들이 많이 재현이 되고,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혀를 뒤로 넘기며 이렇게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발음들, 이런 쿠잉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잘 발성이 되면서 이 쿠잉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말을 하기 위한 준비, 시동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말을 위한 시동을 걸고,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인식도 하고, 누군가 소리를 내면 따라하면서 그 소리를 모방하면서 소리를 따라하고자 하는 훈련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소리들이 반복이 돼서 단순해지면 지겨워하고요.
그리고 음의 소리나 강도가 변화가 있을 때 굉장히 웃으면서 신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청각에 장애가 없는 경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 발달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13에서 18개월 정도가 되면 아마도 초어가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한 단어로 된 단어들에 대한 익숙함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아이들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그대로 그냥 의미를 모르지만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의미 없이 혼자 중얼중얼하는 자곤이라고 말을 하는 형태인데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자곤들이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성, 이렇게 받침 글자는 사실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풍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푸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종성에 나오는 발음들을 잘 발음하지 못하고 생략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달라라는 요구, 그리고 주세요라는 걸 모르지만 이렇게 손을 겹쳐서 주세요 하는 이런 형태의 표현들, 물론 이걸 학습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어휘들은요. 3개에서 10개, 보통 한 10개 정도의 어휘들을 학습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학습하는 것보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난 엄마, 아빠 같은 기본적인 제일 먼저 학습하는 이런 단어부터 또 밥이라든지 물이라고 발음은 못하지만 무 형태로 이런 표현들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2살에서 3살, 청각장애 언어 발달을 이야기할 때 아마 언어 습득 전 단계의 요 시기가 포함이 될 겁니다. 만으로는 2세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야기할 때는 3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만 3세 이전까지도 사실 습득하는 언어량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량을 하나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우리 청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세 이전에도 이런 음성적인 언어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구어 명료도, 말 명료도라고 하죠. 말소리가 명확하게 발음되는 게 거의 75% 정도? 그렇다면 아이가 말을 했을 때 성인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 전부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또 이 개념들 사이에 낱말을 듣고 지시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 즉 표현은 못하더라도 뭐뭐 했어 라고 할 때 지적해서 그 한 동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던가 필요한 물품을 지시할 수 있다던가 이런 정도의 발달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개 내지는 2개의 질문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기도 하죠. 밥 줘, 물 줘 이런 정도의 요구들, 그런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완성하기도 하고요. 의문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뭐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라는 반응, 아니 라는 반응, 네, 아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 언어보다는 수용 언어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용 어휘가 많다는 뜻은 듣고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내가 발음하지는 못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성할 수 있는 단계, 발화를 할 수 있는 거는 50에서 250개. 워낙 개인차가 크다 보니까 말을 빨리 배우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화하는 수준, 표현하는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기도 합니다. 간혹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에서 굉장히 언어 습득이 빨랐던 친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저 친구는 어휘 능력이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용 어휘가 늘어나서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지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음보다는 확실히 모음을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모음을 보시면 야, 여, 오, 요, 우유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음은 워낙 구별이 다양하고 자음을 발화할 수 있는 구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거나 특히나 종성 쪽에서 생략, 대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 3세를 지나가면요. 4살이 되는 아이들은 언어 폭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어휘를 한꺼번에 빨리 습득하기도 하고요. 차곡차곡 쌓여온 어휘의 수가 굉장히 늘었죠. 2,800개 이렇게 세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사용하는 어휘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낱말의 정의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그 질문의 지옥에 갇힌다고 하죠. 계속 뭔가를 물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낱말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리듬이나 노래, 무의미 음절 등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광고에 꽂히는 때가 많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음악, 광고에 나오는 춤 따라하기도 하고요. 음악에 온몸을 맡겨 그 리듬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광고에 나오는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이 변화를 너무나 즐깁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자체가 언어에 대한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음 정확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져서 자음까지도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그 단어를 명확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뭘 했고, 친구와 뭘 했고, 어떤 걸 놀았고, 뭘 가지고 놀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세에서 7세 이제 초기 학령기에 가기 이전 바로 단계인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철자라든지 숫자,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얼마의 비용이 든다,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돈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이게 있으면 이걸 살 수 있어 라는 개념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또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수를 셈하거나 왼쪽, 오른쪽을 구별할 수 있어서 신발을 신을 때 그 이전까지는 거꾸로 이렇게 신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바르게 신발을 착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2만 개 정도의 수용 어휘를 습득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4세보다는 또 월등히 많아진 어휘 능력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언어 폭발기를 지나서 학령기에 들어가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어휘들을 또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수동형의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누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시켰어 라는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 시간적 개념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 남았구나, 몇 시에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 이게 아니고 바늘이 이렇게 가면, 내지는 숫자가 2가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시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언어 발달의 특성에 이어 청각장애 아동은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거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과정보다 조금 더디게 학습을 하거나 언어 습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청력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 언어를 발화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 언어 발달에서 저희는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라는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발달의 연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영역별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학습과 연관지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특성. 자, 청각장애 아동에게 듣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잔존 청력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청각장애 아동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들을 수 있는 다른 보조적인 수단이 있다면 그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듣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 2세 전 언어 습득을 시작해야 하는 본격적인 언어 습득이 시작되는 3세 이전에 인공와우라는 방법을 통해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와우 수술을 통해서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전음성 난청, 기도에 손상이 있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를 듣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듣기는요, 말하거나 읽거나 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의 특성을 잘 보시면 그냥 소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기보다 말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면 이 말하는 소리,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고 그 어려움은 청각적 자극이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어휘를 학습해요. 그런데 정상청력인 경우와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10개의 단어를 학습할 때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말을 듣고 그 말이 그 발음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뜻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연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들은 소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그 소리가 모호하게 될 경우에 10개를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에 10개가 아닌 2, 3개의 어휘밖에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각적인 정보 자체가 감소함과 동시에 청력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어휘의 양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죠. 또 내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반복적인 피드백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상황에서 그 피드백이 존재해야 내 말을 수정할 수 있고 고쳐가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한 부모와 나 사이의 피드백도 어렵게 되죠. 제1 양육자와 청각장애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도 어렵게 되고요. 또 환경음, 주변에서 나는 소리들에 대한 자극, 또 말소리에 대한 자극 자체의 입력이 워낙 부족해지고 소리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이 소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 또 실수들 때문에 더 말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소리 듣기 능력의 부재는 언어 능력, 언어의 능력, 구문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단어 자체를 학습하는 능력, 발음을 만드는 조음, 아까 소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부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음 능력에 이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고 또 발성을 하고 발화를 하고 이 발화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점차적으로 지체가 되고요.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언어 폭발기 시기가 되면 이 발달 자체는 아주 많은 지체를 보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듣기 특성인데요. 가청음력, 이거
저번에 청각장애 진단 평가를 할 때, 청력 검사를 할 때 이 가청음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라는 걸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화음력, 말소리를 듣고 회화에 사용되는 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 때는 250에서 3000 헤르츠까지인데, 우리가 주로 청력 검사를 할 때 500에서 2000 헤르츠 정도의 청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었죠. 그 영역대를 보시면 회화 음력에 싹 들어가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000 헤르츠에 해당되는 소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소리와 관련된 소리들. 하지만 그 소리들에 있어서 조금 더 회화 음력에 가까운 소리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청각장애 진단을 했고, 그 진단이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0Hz에서 1000Hz 이상, 즉 1000Hz, 2000Hz, 4000Hz 요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심하다면, 1000Hz 이상의 청력 손실, 고주파수대의 청력 손실이 있다면 말소리를 듣고 지각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자음 영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모음은요, 주로 저주파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소리를 지각하는데 1000Hz 이하인 저주파수에 해당되는 모음 영역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1000Hz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변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소리가 가였는지 나였는지, 뭐 가방이었는지 나방이었는지, 이런 발음들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소리의 영역들을 어음 바나나, 스피치 바나나의 형태로 다시 한번 보신다면, 1000Hz를 기준으로 모음은 왼쪽 편, 주로 자음들이 오른쪽 편에 비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이번엔 말하기 특성입니다. 말하기는요, 인간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소리들을 의미하는데, 그 발음기관은 사실 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말소리를 만드는 건 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강의 내부 구조, 그리고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 그리고 폐에서 소리를 뿜어내주는 이런 기관까지가 다 발음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리들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말소리의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신속하면서도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것은 말소리를 만들어가는 생리적이고 언어학적인 연쇄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호흡, 발성, 공명, 입을 통해서 조음이 되는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말소리를 이해하고 말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동의 말소리 발달은요, 놀람을 나타내는 소리, 그리고 특히나 울음 같은 소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울음소리가 한 가지의 유형이 아닙니다. 울 때 뭔가 요구를 하는 울음도 있고요. 내가 불만이 가득했어 하는 울음도 있고요. 나 되게 불편해요 라는 걸 뭔가 요구하는 이런 울음도 있고, 아파요 라는 걸 표현하는 울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에 있어서는 처음에 반응을 나타내는 게 유사하게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옹알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옹알이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주변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옹알이들이 나타날 때 반응을 하고, 아동이 그 반응을 알아들었을 때는 옹알이가 활발해지고 다음 발화를 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옹알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반응이 없을 경우에, 내가 했던 발성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반응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이 옹알이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면 이 아동의 언어 발달, 말소리의 발달은 더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리 산출기관에서 제가 조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 구조에 대한 설명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국어 시간에 많이 나왔던 표이기도 하는데요. 경국에, 그러니까 혀를 위로 딱 올렸을 때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 딱딱하게 닿는 부분, 그리고 뒤로 넘겼을 때 말랑말랑하게 닿는 부분, 그리고 혀가 앞으로 나왔을 때 앞쪽에 닿는 치아, 치조라고 하죠. 치아와 치아의 뿌리 부분, 그리고 입술, 양순, 입술, 두 입술의 부분,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영국의 경국에를 지나서 이렇게 성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까지의 전체 공간을 우리는 말소리를 산출할 때 조음의 역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소리 산출 기관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자음을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 하는 건 두 입술이 마주쳐서 터지면서 소리를 발생하게 되죠. 양순이면서 파열음. 그래서 비읍, 쌍비읍, 피읍, 입이 붙여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소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음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발음들이, 우리가 말하게 되는 자음들이 달라지는 거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음기관에 따라서 모음도 혀가 앞쪽에 위치하느냐, 우리 입의 구조에서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내느냐, 뒤로 가면서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리고 소리가 혀가 위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들은 사실 입술이 동그랗게 표현되지느냐,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발음되는 소리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음들은요, 예를 들어서 입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혀의 위치가 앞쪽에 놓여 있느냐, 뒤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죠. 이 조음기관은 왜 중요하냐 하면 청각장애 아동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입속에서 발화가 되는 발음들을 따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 양순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여요. 무, 브, 프라는 거 닫았다가 열린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경국의 안쪽, 혀의 위치라든가 국의 어느 부분에 닿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보여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발음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음기관을 통해서 발화된 말소리는 말소리의 연세라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게 되는데요. 일단 내가 발성기관을 통해서 입을 움직이고 근육을 움직여서 내뱉어진 말, 그 내뱉어진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오고 혹은 반대쪽 청자의 귀로 들어가고, 이런 반응, 내 귀로 들어온 소리는 다시 내 뇌를 거쳐서 소리 자극으로 이어지고 그 소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적절한지 큰지 작은지 이런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내가 말소리를 계속 지속할지 조금은 줄여서 이야기를 할지 더 크게 이야기를 할지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자도 마찬가지로 화자에게서 뱉어진 그 발화가 청자에게 들어가서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이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청자와 하자의 피드백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의 연세는 우리가 언어적 단계에서 뇌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말을 생리적 단계, 입을 움직이고 벌리고 내뱉는 단계를 통해 전달이 되고, 입에서 내뱉어진 소리는 주파수 형태의 음향의 형태로 내 귀로 혹은 청자의 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청자의 귀는 다시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귀에서 소리 중이를 거쳐서 내이를 거쳐서 청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그 청신경에서 전달된 소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는 언어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청각장애 아동의 말의 명료도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말을 산출할 때 우리 말의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구강 구조도 있고요. 또한 모음이냐 자음이냐, 그리고 음성 자질, 초분절적 특성, 억양이라든지 강세라든지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들에서도 명료도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외국어를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력에서 외국어 학습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생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말을 몰라서, 내가 학습한 적이 없어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는 발음들은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자음, 모음 각각의 발음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 그 초분절적 특성, 특히나 강세, 또 뉘앙스, 이렇게 억양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연음이라든지 이 언어가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소리들에 있어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초분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단어였는지, 이게 세 단어가 합해진 단어였는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단어였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말을 명료하게 발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구별된 단어인지, 이 발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세나 억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명확하게 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도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모음과 자음 자질에 대한 발성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나 적은 강도, 우리가 강하게 발화를 라고 소리를 내뱉을 때 그 소리의 강도에 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소리를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피치로, 높은 주파수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높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속하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시간으로 지속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발음이 더 명확해지지 않게 되는, 명료도가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요. 청각장애 정도, 청력 손실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또 언어 능력의 차이, 조음 능력의 차이, 그리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명료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음의 특성은요. 모음보다는 자음이 더 높은 주파수대에 분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높은 주파수대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음을 변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청력 손실이 심하다면 잘 보려고 노력해요. 정말 눈을 찌푸리고 더 열심히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자음 변별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자음의 요소들이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술이 브, 프, 이거 같은 소리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변별되어 있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청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정보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자음 산출의 특성을 보면 음소 탈락, 대치, 생략이 많고 왜곡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 이야기하면서 이런 특성들이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왜 3, 4세의 어린이들이 발음을 할 때 모자를 모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까 풍선을 푸선 이렇게 얘기하든지, 풍선,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종성들을 생략하고 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토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자음의 대치 또는 생략,
종성이 아예 생략되는 경우 이런 현상들이 자음 산출의 특성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아동들은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의 어려움이 자음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청각장애 아동 중에서 발음이 굉장히 명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친구들은 이 언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시 피드백되지 않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음이 명확한지 체크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사실 시옷 발음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 친구인데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늘 아이스라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늘 아이스라고 하면 거기서 뭐라고요? 라는 걸 몇 번씩 되물으니까 이제는 비음을 활용해서 코를 막고 냉 커피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이응 발음, 이 비음들은 생각보다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발성이 잘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이스라는 거 대신 냉이라는 말로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발화하는 걸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모음은요, 대부분 명료하게 발음이 되지만 결국 저모음보다는 고모음을 더 정확하게 산출한다. 즉, 혀가 위로 올라가 있는 소리들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대치나 비음아, 아까 냉 이야기할 때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소리를 내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음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입안 중간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발음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간혹은 모음을 발음함에 있어서도 아, 야, 어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중간쯤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혀가 머물러 있는 모음의 중성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음을 보다 길게 발음을 함으로써 좀 더 명확화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 모음 특성이 아이들의 청각장애 아동들의 발음 특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자음 발음은 짧고 모음은 길게 발음해서 조금 더 특이한 발음의 양상, 단어를 표현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분절적 특성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나누어서 이거야 라고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타나죠. 어떻게? 강세에서, 말의 속도, 느리고 빠른 데서, 그리고 호흡을 어느 부분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억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말 보며 랩을 하듯이 리듬을 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잘 드러날 수 있고요. 다음 표현에 있어서는 음성의 지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초분절적 특성들이 잘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호흡의 양과 세기를 조절해야 해서 소리 크기, 장단, 높고 낮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자연스러운 운율을 산출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높은 소리로 계속 일정하게 소리를 내는 경향, 명확하게 발음을 하려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발음을 할 때 명확하게 입모양을 해주려는 특성 때문에 혀를 과하게 뒤로 넘겨서 발음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초분절적 요소를 저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성 특성은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요. 생리적이고 언어적인 이런 연쇄 반응, 아까 말의 연쇄라는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뱉어지고 다시 귀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고 음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공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강도를 강하게나 약하게나 하는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음성이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성 특성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굉장히 너무 소리 하 이렇게 내는 소리들이 너무 짧게 하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히읗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소리들을 중재한다는 건 치료한다는 뜻인데,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 발음을 어떻게 조절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특성을 알려줌으로써 그 알려준 특성을 학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음성을 발화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도의 특성은 소리를 말하기 할 때, 말을 할 때 소리의 억양, 높낮이, 또 음도가 부적절하다고 할 만큼 높게 산출된다라는 건, 그 높은 소리로 산출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고주파수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소리를 내는 힘이 딸려요. 그래서 더 짧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수정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또 강도도 후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기관, 후두 생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강하게 조여주거나 약하게 또 풀어주면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강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말의 억양도 살릴 수 있고 또 강도의 특성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명 특성에서요, 맹광공명도 강한 기식성 음성, 또 과대 비성, 그러니까 그 비성은 비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식성 음성이라고 하면 공기가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발성을 하거나 공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구강에서 공명을 하는 과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에 장애가 있지만 구강의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구강 구조에 문제가 없지만 소리를 듣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경험들이 표현해야 할 충분한 구강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강 구조에 혀를 과하게 뒤로 삼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말소리가 앞으로 뿜어지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먹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청각장애 아동의 음성의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 특성인데요. 듣기의 특성, 말하기의 특성은 사실 청각장애 아동이 수반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읽기와 쓰기는 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읽기, 쓰기는 사실 듣고 말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듣기를 많이 들을수록요, 소리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어휘력이 증가하고, 또 그 들었던 말들을 되뇌이고 말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늘어나고 문장의 구조가 다양해짐을 알게 됩니다. 또한 문장의 구성에 있어서 의문형의 문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습득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우, 즉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자에 대응하는 음성 언어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읽기와 쓰기 학습으로 이양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듣기에 어려움이 있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유발되는 어휘력이나 통사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언어 기반이 미약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학습의 이 언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학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국어에서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어야 수학의 문제를 읽고 쓰고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어의 읽고 쓰기 능력이 원활해야 수학, 과학, 그 외의 다른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과목들, 다른 유형의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인 읽기, 쓰기의 어려움이 듣기, 말하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서
읽기 쓰기 학습까지의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읽기 쓰기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되면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써주죠.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각장애 아동에게도 듣기에 어려움이 있고 발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담이라는 방법, 써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담에 사용되는 언어 능력에서도 제약이 있다면 필담 자체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이 쓰는 능력에 있어서 지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운, 말소리 같은 경우에 글자를 보고 낮자로 분석하는 전략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통문자를 글자 형태로 바꾸는 이 음운 전략에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왜? 가방은 읽을 수 있지만 기역, 아, 비읍, 아, 이응으로 나누어진 글자들을 조합해서 가방을 만들기는 어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국어 학습도 이야기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아는 단어들은 들려요. 아는 단어들은 보이고 그런데 비슷한 것들 잘 모르는 건데 아는 단어로 착각할 때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보고 아는 단어는 빨리 보이지만 잘 모르는 단어는 아는 단어로 착각하기도 쉽고 그 단어를 분해해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더 있다는 뜻입니다. 아동이 읽고 쓰기 능력, 즉 문해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음절 단위, 즉 묶여져 있는 소리가 나는 단위로 묶여져 있는 이 소리를 먼저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라는 운율, 음절이 나오게 되는 운율들을 학습하고 그 운율 이후에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음소를 통해서 학습을 읽기 쓰기 학습을 연결하게 됩니다. 문해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음운의 기초에서 각 부호마다 규칙이 있고 이것을 조합했을 때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 라는 규칙을 완성해야 문해 능력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해 능력 거기 완성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통사 능력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문법적인 구조. 주어가 있고 그 옆에 조사가 있고 그다음 서술어가 나온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사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해 볼 때 여기에 어울리는 조사는 이거였어 라고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인지 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재부호화하는 뇌의 인지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끔은 이 기억 용량이 많고 또 해석을 하는 단기 기억 능력이 좋을수록, 즉 작동 기억이 용량이 클수록 언어 처리 능력 또 학습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용량 자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동 기억에서 단어를 처리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각적인 정보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부호화하고 생성을 하는데요. 이 부호화할 때 청각장애 아동,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모습을 보시면 간혹 수어로 되뇌어 보고 그 수어로 생각한 걸 글자로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학습을 할 때 책을 펴고 이걸 수어로 막 연습을 해요. 이유는 음성 언어로 우리가 되뇌어서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화 언어로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자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읽고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 했던 수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수어 단어를 매치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호 처리를 하는 과정은 청각과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이 인지처리 과정은 수화라는 언어로도 부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어휘지식, 계속 설명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휘지식 자체는 우연히 학습되는 경우, 즉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들은 경험을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이 듣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내가 말해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휘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의미적 범주로 조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휘들을 잘 연결해서 그 어휘가 가지는 의미들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의미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중의적인 의미, 다의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손 자체가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 외에 사람이 많은 일을 그러니까 버리거나 내지는 한 번 음식을 만들 때도 한 사람 1인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 사람에게 손이 크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이 큰 상황을 여러 환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이 다의적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손 자체가 크다라는 단순한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다의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사와 행위 동사는 잘 이해한다. 그건 이해되시죠? 명사는 사물의 이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가 명확해요. 텔레비전이라고 지시했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모양이 머리로도 그려지고 단어로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뛴다, 간다, 먹는다 이런 단어들은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 동작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단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사 지식은요, 의미적으로 부호화를 하는 전략 중에서 문법적 형태소를 선택적으로 부호화할 수는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사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주어와 수어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문장, 나는 간다, 나는 먹는다 이것처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잘 만들어요.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장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런 문장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문장과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조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관계를 정하고 또 주어가 어떻게 행동하고 목적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삽입되어야 하는 문법적 형태소들을 생략하거나 대체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나타내거나 이런 형태로 통사적인 지식이 완벽하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통사적 지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문장 구조는 가능하면 나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어의 짧은 지식으로 영어 작문을 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나열하는 구조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이렇게 나열하는 구조를 많이 활용하게 되시죠. 그것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정서 발달은요. 사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의미와 동일합니다.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비고츠키의 이론도 있고 또 애착 이론의 볼비의 애착 발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요 애착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정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청각장애 아동의 정서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제1 양육자와 청각장애 아동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애착관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애착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의 단계는 이렇게 출생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기 전 단계까지 부모와 제1 양육자와 청각장애 아동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음성 언어로는 어렵고 부모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불안한 감정이 아동에게 저절로 전달이 되면서 애착 형성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실패라고 말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애착 형성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애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상호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모가 잠시 나를 떠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모가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다시 돌아온다. 양육자가 나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이 애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안정애착처럼 나에 대한 신뢰와 부모에 대한 신뢰가 명확해서,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명확해서 부모가 없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돌아와도 다시 부모를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는 안정애착이 형성되는 반면에 회피애착 같은 경우에는 애착에 대해서 부모가 떠날 때 불안하고요. 돌아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지 못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낯선 방에 계시던 엄마가 양육자가 다가와도 무반응, 나를 멀어져 가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이런 단계를 회피애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저항애착은 거부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지만 또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혼란애착은 이런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혼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심리 발달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은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중에서 언어 발달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고, 언어 발달 이후의 심리, 사회적 발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애착과 함께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